추운 겨울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신가요? 저는 하늘 아래 가족 하나 없는 60대 여성입니다. 1년 전 저에게 가슴 찢어지는 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슬프면서도 끔찍한 스릴러까지 가미된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신다면 진심으로 영광일 겁니다. 그럼 꾹꾹 눌러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 후 중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16살에 돈을 벌려고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로 떠났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 식당이나 남의 집 파출부 같은 것밖에 없던 시대였고 숙식이 가능한 일을 구하다 보니 붙박이 파출부로 일하며 먹고 살았답니다. 주인집 사장님, 사모님이 좋은 분들이셔서 일하는데 큰 어려움과 힘듦은 없었어요.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잠도 푹 잘 잤으니 시골에서 부모님 밑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편안했답니다. 그 집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했더니 돈이 어느 정도 모여서 혼자 살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전 가난한 삶을 되물림한 부모님을 보고 절대 가정을 꾸릴 계획 같은 건 없었는데 그 일을 만나고는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주인집 운전기사로 들어온 그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매일 구애를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이의 구애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시작된 사랑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뭇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갔고 열매까지 맺어서 돌이킬 수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집에서 나와 남편과 결혼식을 생략하고 바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나름 모아둔 돈이 있어서 방 2칸짜리 집을 마련해서 잘 살 수 있었죠. 저희는 이전에 하던 파출부와 운전기사를 그만둔 터라 다른 일을 구해야 했어요. 남편은 훗날 생길 자식을 위해서라도 가난을 되물림하면 안 된다며 장사를 권유했고 저 또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장사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장에서 싸게 나온 자리에 들어가 생선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라는 게 상상했던 것과 달리 어려웠어요. 주변 생선 가게가 한두 집이 아니어서 단골을 잡기 어려웠고 생선을 팔아도 남는 돈은 그닥 많지 않았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이와 여념없이 장사를 해봤지만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벌지 못했죠. 그래서 그이는 생선 가게를 저 혼자 맡게 하고 공사장을 나갔습니다. 저금하는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 자기가 고생하는 게 100번 낫겠다고 판단했답니다. 덕분에 사정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이가 공사장에서 버는 돈이 적지 않아서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더 고생했더니 아이를 낳아도 될 만큼 저금을 한 것 같아 본격적으로 이사를 갖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 5년 만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됐어요. 자식을 낳아보니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은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낳아본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실 테죠. 딸아이가 4발로 기다가 2발로 섰을 때는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흘렀답니다. 자식이 주는 기쁨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평범하게 산다는 건 불행도 포함한다는 말이 있는 게 맞았어요. 불행은 중간도 없이 벼락처럼 저희 가정에 찾아왔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고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고리가 끊어지며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황망하고 허망한 죽음이라 믿어지지 않았죠. 그이의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다시 살아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으니 세상을 떠난 남편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렇게 딸과 둘이 남겨진 저에게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매일 딸아이를 등에 업고 생선가게로 나가 장사를 해야만 했죠. 육아와 일을 같이 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딸아이 미소를 보기만 하면 이상하게 힘이 불끈 솟아서 목청껏 손님들에게 호객 행위를 했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었고 딸을 키워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딸아이는 건강하게 잘 성장했는데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 가자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이었고 모범상과 선행상을 밥 먹듯이 타오는 아이였죠. 또 선생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많이 받아서 가정 방문을 참 많이도 오셨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딸의 담임 선생님이 서울대 지원서를 주시더라고요. 모의고사를 보기만 하면 전국에서 1%대 성적을 내고 있다며 수능을 치르기도 전에 서울대에 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도 않는데 그런 성적을 내는 건 쉬운 게 아니라며 분명 크게 성공할 인재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선가게에서 일하며 딸을 잘 먹이고 잘 키웠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는 거의 하지 못했답니다.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되지 않아 서울대 지원서를 손에 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죠. 가게를 팔아 한 학기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책임질지 심각하게 생각해봤어요. 배운 것 없고 기술 하나 없는 제가 무슨 수로 딸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무색하게 딸아이가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돈 때문인 것 같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졸업하는 대로 사법고시 준비할 거야.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변호사? 사법고시? 너 엄마가 뒷바라지 못해주는 것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거니?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너 공부시켜줄 테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거야.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 사법고시 패스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고 성공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내 걱정하지 말고 가게나 돌봐. 가난 때문에 포기한 걸 알지만 딸아이의 말에 설득당해 대학을 보내지 않기로 했답니다. 딸은 중고 책방에서 책을 사서 집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아주 열심히였죠. 그렇게 매일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 제 딸은 사법고시 1차에 한 번 낙방했지만 다음 시험에는 우수한 점수로 합격했고 이어지는 2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답니다. 그리고 3차 면접에 아주 쉽게 합격해 법복을 입게 됐어요. 변호사가 돼 법원 근처에 낡은 사무실을 얻어 혼자 일을 했는데 의뢰인이 많아서 거의 매일 재판을 나갈 정도로 바쁘게 일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버는 돈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1년을 일해서 벌 금액을 한 달 만에 벌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한 딸아이는 몇 년 뒤 저와 함께 살 주택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에 발을 디뎠을 때 무척이나 고맙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세상을 떠난 남편이 많이 생각났죠. 살아있었더라면 이 집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어쨌든 저는 딸 덕분에 호강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고 있던 생선가게 문을 닫고 오로지 살림만 하고 딸아이 뒷바라지만 해줬네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딸이 결혼하겠다며 집에 멋진 사윗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그 일만 하던 딸이 남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멋있는 남자였네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한 식구가 될 건데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막 대해주십시오. 사람 넉살 한번 좋네. 그럼 말은 편하게 할게. 자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줄곧 한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사위는 학창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쭉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견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딸 신랑감으로는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인물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예비사위가 나가자마자 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선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너무 아까운 것 같다. 사람은 좋아 보이긴 한데 네가 더 잘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 충재씨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직업이 평범하긴 하지만 내가 본 남자 중에 가장 성실하고 인성이 훌륭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살 사람인데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예비사위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고 권해봤는데 딸아이는 고집불통이라 끝까지 그와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주 조금 반대했던 마음을 돌려 사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시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을 때 이서방 하고 호칭까지 써줬죠. 이서방, 내 딸 울리면 안 되네.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줘야 해. 그것만 지켜주면 난 바랄 게 없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지선이는 제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 테니까 염려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이네. 고맙네, 이서방. 덕담을 하고 밥을 먹는데 딸아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면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도 좋지? 뭐야? 나랑 같이 살겠다니? 그럼 이서방이 불편하지 않겠니?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머님을 꼭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선이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선아, 너 왜 그러니? 엄마는 혼자 살아도 돼. 내가 엄마랑 살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거든. 엄마도 속으로 좋으면서 괜한 소리 하지 마. 딸아이의 말처럼 같이 사는 게 좋긴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평생 딸 바라기로 살아왔으니 다 컸어도 제 눈에는 애기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딸 내외는 결혼하고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사위는 뱉었던 말처럼 제 딸을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대해줬고 깨가 쏟아지도록 사랑해줬답니다. 집안에 매일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지냈죠. 이제 손주만 낳고 딸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더할 나위 없었고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 내외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다투지 않던 자식들이 하루 건너 매일같이 언성을 높였답니다. 제가 있는데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방 안에서 소란을 자주 피웠죠.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귀를 기울여 봤는데 주로 사위가 허락도 없이 딸아이 돈을 가져다 쓴 일이 많았더라고요. 이에 제가 사위를 따로 불러 충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잘못한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 내 딸이 힘들게 번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고?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아니요, 어머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네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나? 그냥 나 죽었소 하고 혼나야지. 어머님,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선이가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 알지만 그걸 가지고 신세한탄을 자주 한다고요. 그건 지선이가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도 똑같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되겠나? 앞으로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게. 지선이한테 똑같이 충고해 줄 테니까. 내 말 이해하지? 네, 어머님. 자꾸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그렇게 자식들 싸움에 끼어들어 중재했고 다시 화해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투는 이유가
다른 가정과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사위를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줬어요. 그런데 얼마 뒤 딸 내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청 크게 싸우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는데 딸아이가 사위의 뺨을 거세게 때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크도 하지 않고 자식들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선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한테 손찌검을 왜 하는 거야? 엄마 나가 있어. 이건 우리 부부의 일이야. 그리고 따귀를 날릴만 해서 날린 거니까 괜히 나무라고 하지 마. 얘가 왜 이래? 도대체 이서방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는 거냐고. 둘이 팍 터지게 싸우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그러자 사위가 눈을 내리깔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만 나가주세요. 저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시끄럽지 않을 테니까 신경 꺼주세요. 뭐야? 난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거야? 애들이 똑같이 나가라고만 하고 무슨 일인지 왜 말하지 않는 거야? 내가 듣고 중재를 설 테니까 얼른 말해. 하지만 딸 부부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싸움의 원인도 모르고 그냥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과 사위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는지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밥을 차리고 치웠고 저녁에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만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애들 방에서 소란이 나서 벌떡 일어나 가봤더니 사위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이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제 물음에 사위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위를 노려만 보고 있더군요. 지선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봐라. 이렇게 네 남편을 내쫓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이 사람 나가게 내버려둬. 우린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알아. 뭐야? 이혼?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자. 말해봐라. 답답하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엄마한테 털어놔보란 말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흥분한 상태라서 무슨 말도 못하겠어. 화가 가라앉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을게. 딸아이가 방을 나가자 짐을 다 싼 사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아직 모르고 있으니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라 사위가 떠나는 모습을 유유히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둘이 지내는데 그늘진 얼굴을 보니 어떤 말도 묻지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으며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이유를 듣게 될 거라 믿었죠. 그래서 딸에게 힘이 돼주는 말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지선아,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얼마든지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 수 있으니까 힘 좀 내. 어깨 좀 펴고 기운 좀 내란 말이야. 응, 엄마. 고마워. 머리가 복잡해서 그러니까 당분간만 이해해줘. 나중에 다 말해줄게. 그래, 천천히 정리하도록 해.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딸아이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동안 사위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둘이 진짜 이혼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딸아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도록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게 보였는데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그러는 것 같아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고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사무실로 출근한 지선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잠을 매일같이 설치니 운전 중에 실수를 했나 싶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봤죠. 경미한 부상을 당했으리라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간호사 하나가 조금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김지선 씨 보호자시죠? 유감이지만 따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네? 그럴 리가요. 분명 접촉사고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죽다니요. 황당하듯이 물었더니 경찰관 하나가 다가와서 사고 경위를 말해줬습니다. 제 딸이 신호 위반을 하고 달리는 바람에 좌회전하던 덤프트럭과 크게 사고가 나서 큰 부상을 입었다고 말이죠. 저는 딸을 보기 전에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전하자 곧 영안실로 내려가 차가운 냉장고에서 꺼내진 딸아이의 육신을 보고 나서야 현실을 자각했답니다. 핏기 없는 하얀 얼굴로 잠들어 있던 지선이는 제가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해도 아무런 미동도 없더군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또다시 황망하게 식구를 잃으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정신과 몸으로 오열하며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사위가 들어서더라고요. 저는 미우나 고우나 사위가 지금 가장 필요할 때여서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이서방, 이제 어떡하나. 내 딸이 자네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어쩌면 좋겠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 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조금 더 이해하고 참았더라면 집에서 나오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가. 내 딸은 이미 망자가 됐는데 가는 길이라도 잘 떠나라고 우리가 장례를 잘 치러주자고. 저와 사위는 눈물에 포옹을 하며 딸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례 첫날 밤이 깊어졌을 때 조문객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이 찾아주셨어요. 제 딸에게 은혜를 입은 의뢰인들과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며 명복을 빌어줬죠. 그런데 처음 슬퍼하며 들어왔던 사위가 자기 조문객들과 술을 마시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딸이 죽은 게 잘된 일인 것 마냥 건배까지 하며 술을 먹더라고요. 또 얼마나 깔깔대며 웃던지 당장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하지만 딸아이 장례식에서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꾸역꾸역 참았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사위의 태도는 그러했고 마지막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도 실실 쪼개는 게 눈에 보였답니다. 딸이 무사히 잠든 걸 확인하자 바로 사위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네 마누라가 죽은 게 그렇게 좋아? 난 자네가 초상집이 아닌 잔치집에 와 있는 줄 알았네. 아유, 어머님, 그럼 손님들 왔는데 계속 울상으로 있어요? 거참 한번 울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슬퍼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어머님이나 저나 언젠가는 똑같이 죽는다고요. 자네 아주 못된 인간이었구만. 피부치 하나 없는 자네를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거참 꼰대질 좀 그만하셔. 다 끝난 일이니까 그만 좀 떠들어대라고. 이제 나랑 아줌마는 남남이니까 반말 찍찍하면서 무시하지 마세요. 하여튼 죽은 여자나 엄마라는 사람이나 사람을 무시하는데 뭐 있다니까. 뭐야?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이 나쁜 놈아. 화가 난 저는 손을 들어 따귀를 날리려고 했는데 사위가 제 손목을 잡아채면서 실패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무식하게. 아직도 내가 빌빌거리던 놈으로 보여? 아줌마, 나한테 이러면 좋을 거 하나 없어. 내가 호라비가 된 건 알지? 난 이혼한 게 아니라 사별을 했다고. 그 말은 즉슨 당신 딸내미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거라는 말이야. 이제 곧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될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딸의 재산을 넘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법이 심판해 줄 거라고.
네네, 압류. 법이 해결해 주겠지. 아내가 죽으면 상속 1순위가 남편인 걸 모르나 보네. 뭐 어쨌든 조만간 다시 얼굴 봅시다. 난 그만 가서 밀린 잠이나 실컷 자야겠으니까. 그렇게 사위놈은 저에게 경고의 말을 하고 떠나갔고 저는 불안감에 딸의 동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딸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더니 사위가 상속 1순위가 맞고 소송으로 가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위놈과 법으로 붙게 됐는데 그 자식은 변호사를 넷이나 사서 왔더군요. 그 변호사들은 다들 재산 분할과 상속으로 인한 소송을 밥 먹듯이 다룬 전문가들이었고 제가 데리고 온 변호사는 딸아이의 후배였죠. 그래서인지 판사님은 사위 측 변호사 말에 더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같았어요. 곧 재판이 이뤄졌는데 사위놈이 딸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고 저는 고작 1,000만 원의 위로금만 받으려고 했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봤지만 이미 끝난 선고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명의가 딸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집을 빼앗기는 순간이 왔답니다. 사위놈은 제가 집에서 힘없이 앉아 있는데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어이구 아줌마, 아직도 안 나가면 어떡해요? 내가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내일 모레 새로운 집주인이 오니까 얼른 나가시는 게 좋을 텐데. 아, 여기 있는 살림살이들 죄다 중고로 팔기로 했으니까 빈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나쁜 자식. 네가 감히 내 딸의 전 재산을 가로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항소해서 다시 돌려받을 거라고. 네네, 얼마든지 그러세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으신지 모르겠네. 난 죽은 마누라 덕에 돈이 넘치게 많다고요. 너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 거니까 기대하라고. 하여튼 꼭 무식한 것들이 되도 않는 경고를 한다니까. 아줌마, 빨리 나가기나 하세요. 조금 있으면 가구랑 집기사로 중고업자가 들이닥칠 테니까. 지금 밖에 영하씨 못 오라는데 어디 갈 데라도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디 월세라도 알아보시지. 내가 지금은 조용히 나가지만 나중에 꼭 고통스럽게 돌려주마. 쓰레기 새끼야. 저는 딸아이가 마지막에 입고 있던 옷과 생전에 쓰던 수첩, 그리고 여러 사진을 박스에 넣어서 나와버렸습니다. 비록 사위놈에게 모든 걸 빼앗겼지만 다시 돌려받을 날이 올 거라 확신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빈손으로 나온 저는 원룸을 알아봤는데 보증금이 죄다 1,000만 원 내외여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당장 전 재산을 쓰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변두리로 떠나 작은 모텔에 장기 투숙을 하기로 했답니다. 한 달에 20만 원밖에 하지 않고 보증금도 들지 않았으니 당분간은 거기서 지내기로 했죠. 그런데 근처에 일할 곳이 없어서 당장 돈을 벌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해 제가 묵고 있는 모텔에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직원 안 필요하세요? 저 청소도 잘하고 일도 잘할 수 있는데. 아이, 정말요? 저야 아주머니가 일해주신다면 너무 좋죠. 여기 알바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 달도 못 채우고 도망가거든요. 근처에 여gat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못 버티더라고요. 그럼 오늘부터 일하실 수 있어요? 제가 24시간 여길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 취직된 거예요? 네, 사장님. 일하는 방식만 알려주시고 바로 들어가 쉬세요. 그렇게 우연히 일자리를 거머쥐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어 힘든 상황이었는데 모텔 사장님은 은인이나 다름없었네요. 모텔 청소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객실 청소하는 게 집 청소와는 차원이 달랐죠. 매번 침대 커버와 이불을 갈아줘야 하고 빨래도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해야 해서 눈뜰 새 없이 바빴답니다. 또 손님들이 요청하는 게 왜 그리 많은지
3층 건물을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몸이 바쁘다고 딸아이 생각이 잊혀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실감했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생각이 나는데 아주 몸서리치게 딸아이가 보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정신과 몸이 따로 움직이며 꿋꿋이 버텨가고 있었는데 객실에 남은 술병이 보여 퇴근할 때 제 방으로 가져갔어요. 술을 마시고 자면 기분이 달라질까 해서 아주 오랜만에 술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역효과로 딸아이가 더 보고 싶어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가슴이 미어져서 숨통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는 김에 딸의 유품이 든 상자를 꺼내서 사진과 수첩을 열어보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꺼내 품에 안고 1시간이 넘도록 오열했어요. 제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가 됐죠. 딸이 입고 있던 점퍼는 포근하고 따뜻해서 쉽게 놓아주질 못하겠더라고요. 잠이 드는 순간까지 안고 있으려고 침대에 올라갔는데 점퍼 주머니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분명 주머니가 비워져 있던 걸로 기억했는데 제가 빠뜨린 뭔가가 있었던 거죠. 뭔가 하고 손으로 집어들고 봤더니 컴퓨터에 연결하는 USB더라고요. 이게 왜 딸아이 옷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고 또 어떻게 USB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딸의 흔적이 담긴 유품이니 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모텔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USB 보실 줄 아세요? 이거 저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제 아들을 불러볼게요. 대학생인데 공부는 못해도 이런 건 할 줄 알 겁니다. 그래주면 감사하죠. 이윽고 사장님이 아들에게 전화해 모텔로 오라고 했습니다. 2시간 뒤 사장님의 아들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제가 부탁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틀어줬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딸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더럽고 지저분한 사진들만 너저분하게 있었어요. 사위놈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진들이 말이죠. 그걸 보자 구역질이 나왔고 딸과 사위가 왜 매일 다퉜는지 요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사진을 다 보고 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든 사진이 이어졌어요. 거기엔 사위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애정 이야기가 있었고 딸의 돈을 빼돌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위와 상간녀가 바람을 피우던 중 제 딸을 골로 보내고 재산을 갈취하자는 내용의 카톡이었어요. 어떻게 제 딸을 해칠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두 년놈이 계획한 짓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잠시 온몸에 쥐가 나고 기운이 빠져서 쓰러질 뻔했는데 딸을 생각하며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모텔 사장님 아들에게 USB의 카톡 메시지 사진을 제 핸드폰에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사위놈에게 범죄 공모를 한 카톡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오랜만이야 이서방. 아니지,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하나? 아, 개자식이라고 부르면 되겠군. 야, 이 개자식아, 네가 내 딸을 해치려고 했지? 교통사고도 네가 계획한 거 아니야? 그러자 사위놈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리가요. 그건 장난식으로 주고받은 카톡이에요. 절대 지선이를 해칠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았다고요. 그래? 그럼 이거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도 되겠지? 그럼 경찰서에서 보세. 어머님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괜히 그 메시지로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돈 드릴 테니까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왜 이래? 진짜 나쁜 짓을 계획한 거야? 돈까지 주면서 나를 막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딱 그림이 나온다고. 이 개자식, 너 내가 지옥불에 넣어주겠다고 했지? 이제부터 그걸 시작해주마. 기다려라 이 새끼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윽고 경찰서 앞에 도착해 제 딸의 죽음을 알렸던 형사를 불러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건네주며 딸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했답니다. 형사는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 사위의 불륜 사진들과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 형사, 지난번 교통사고로 숨진 김지선 씨 차량 폐차했나? 그때 단순 교통사고로 잠정 결론 내리셔서 폐차장에 맡겨졌죠. 그런데 폐차가 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러자 형사가 사정을 알리고 빨리 폐차장에 가서 차량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라고 일렀답니다. 30분 뒤 폐차장에 찾아간 형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다행히 폐차장에 있긴 했지만 아직 사고 때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가를 초빙해 딸의 차량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는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결함시켜 놓았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전해 들은 형사는 바로 사위놈의 지심을 확신하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서에 사위놈과 상간녀가 수갑을 차고 끌려왔답니다. 저는 눈앞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형사들은 조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제야 사위놈이 실토하더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단순히 엿먹일 생각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광분해서 주먹으로 사위놈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이 개자식,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저 진짜 지선이가 죽을지는 몰랐다고요.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장냈으면서 죽을지 몰랐다고? 이 악마 같은 놈, 절대 살려두지 않겠어. 제가 광분하며 달려들자 형사들이 뜯어말렸고 사위놈과 상간녀를 유치장에 집어넣더군요. 저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딸을 떠올리며 울분을 쏟아냈고 경찰서에 떠나가도록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당장 납골당에 있는 딸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어요. 범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찾아갈 생각이었죠. 사위놈과 상간녀의 재판이 곧 열렸는데 범죄 공모와 과실치사죄만 인정됐습니다. 제가 악마 같은 살인자라고 소리를 질러봐도 선고는 바뀌지 않았답니다. 두 년놈은 징역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죠. 억울한 딸의 한을 다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을 밝혔으니 얘기라도 전하려고 납골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더한 복수를 해주지 못해 100번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나중에 꼭 남은 복수를 할 테니 편히 천국으로 가라고 속삭여줬죠. 이후 사위놈이 갈취해간 딸아이의 재산은 고스란히 저에게 넘어왔고 사위놈에게 보상금까지 받게 됐답니다. 돈으로 해결이 될 건 아니지만 딸의 재산을 찾게 되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다시 사겠다고 집주인에게 조금 더 비싸게 샀답니다. 혼자 살기엔 크고 넓지만 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 외롭진 않았어요. 꽤 많은 유산이 제 손에 들어왔는데 너무 과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거듭 고민을 하다가 좋은 곳에 쓰면서 살면 하늘에서 지선이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과 양로원에 매달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이제 고생해가며 돈을 벌 필요가 없으니 도움이 필요한 남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죠. 그렇게 따뜻함을 전하며 지내다 보니 해가 바뀌어 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답니다. 매달 찾아가는 납골당이지만
그날은 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쁜 옷을 입고 집을 떠났죠. 버스를 타고 딸과의 행복한 추억을 회상하며 가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 딸 사건을 맡았던 형사의 전화였어요. 형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어머님. 그간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이야 뭐가 있겠소. 오늘이 딸 기일이라 납골당에 가는 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님, 제가 전화할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그 박충재 때문입니다. 그 개자식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요. 고작 10년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뜨신 밥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뭐하러 소식을 전합니까? 그 박충재 잘 지내지 못합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짜릿하고 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식이 죽었다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답니까? 그 교도소에서 구타를 당하다 숨졌어요. 그 교도관 말을 들어보니까 재소자들 사이에서 왕따였다고 하더라고요. 구속됐을 때부터 순탄치 않게 지내고 있었나 봅니다. 뭐 여하튼 얼마 전에 다른 재소자의 담배를 훔치다가 걸려서 엄청 두들겨 맞았나 봐요. 그 과정에서 급소를 맞고 사망했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다니 형사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딸을 떳떳하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자식은 죽어도 싸죠. 저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축하해야죠. 내가 10년 뒤에 복수하려고 했는데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니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아마 그 자식은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게 지낼 겁니다. 아이, 그럼요. 지옥에 처박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겁니다. 그리고 박충재 상간녀는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소식 전했으니 이만 끊을게요. 어머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형사님. 그렇게 전화를 끊자 웃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1시간 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사위놈의 상간녀도 언젠가 피눈물 흘리며 죽을 거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납골당에 도착해 딸의 사진과 유골함을 보며 이제 정말 끝났으니 편히 쉬라고 말해줬어요. 그날은 보통 때와는 다르게 복수의 기쁨과 딸에 대한 그리움이 섞인 눈물을 실컷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반전을 거듭하는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같이 아파하시고 속 시원한 복수까지 같이 느끼셨죠?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제 딸에게 잘 지내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때까지 저는 좋은 일 많이 하며 지내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돌아가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